1989년 린민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인 호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 그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가 되면 시드니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만 했는데, 민은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임윤이라는 여학생을 만나 사랑을 싹 틔우게 되었습니다. 민과 윤이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호주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에이핑 차이나타운으로 이주해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1994년 부부는 처음으로 생계를 위해 차이나타운에 있는 서점 앞에서 조그만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 월 50만 달러 이상을 판매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민 부부는 호주에서 자리를 잡자 첫째 딸 린쥐를 낳았고, 그 이후로 둘째와 셋째를 낳아 5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호주에서 자리도 잡아가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나야 좋지. 아무래도 여기는 중국인들이 인구가 한 80%가 넘으니까 중국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활동하시기도 편하시고. 얼마 후 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호주로 모시게 되었고,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집을 얻어들이며 타국에서의 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민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낯선 땅인 호주로 이민 갔다는 것이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었으나, 막상 아들 부부와 손주들과 살아보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있는 딸에게 자랑하기 바빴는데, 아이 슈냐, 이 밥은 잘 먹고. 아빠, 잘 지내지? 거기 음식은 입맛에 맞아? 여기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차이나타운이라 그런지 먹는 것도 아주 중국하고 똑같고, 생활하는 곳도 중국인들이 있는 곳이라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어쩐 일로 애비한테 이렇게 국제 전화를 다 하고 그러는 게냐?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소소를 영어도 좀 배울 겸 해서 호주로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 해서. 아빠도 알다시피 우리는 시민권이 없잖아. 아빠가 오빠한테 부탁 한번 해봐. 얼마 후 린슈는 오빠 민의 도움으로 아들을 호주에 유학 보내며 직장과 집만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는 퇴근 후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슈는 남편에게 아들이 보고 싶다며 다시 한번 오빠의 도움을 받아 호주로 이민 가는 것은 어떻겠냐며 물었습니다. 틈만 나면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던 슈는 중국에서는 항상 뿌리주고 다니던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슈의 남편 슈엔비는 중국 모 대학에서 한의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여서 중국에 남아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연비는 졸업 후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며 급여를 받았던 터라 의사치고는 그리 많은 월급을 받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호주에서 성공한 민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민은 장인어른이 자랑하는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몇 푼 받지도 못하는 의사 월급 때려치우고 호주에 가서 한우 한번 차려봅시다. 어때요? 호주에서 한의원? 그래. 당신 실력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보다 못한 닥터들도 잘만 먹고 산다는데. 그래,
그럼 당신 말대로 이 도전 한번 해볼까? 슈는 호주에 있는 오빠에게 부탁해 우여곡절 끝에 이민 자격을 얻어 호주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는 여동생을 위해 본인의 집에서 도보로 300m 떨어진 곳에 집을 얻어주며 시간이 될 때마다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슈는 무엇보다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아들 소소와 함께 지낼 수 있어 너무 행복해했으며 떨어져 있는 동안 잘 보살펴 주었던 오빠의 딸 린준에게 감사했습니다. 린과 소소는 마치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었으며 민의 자녀들과도 친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빈이 차이나타운에 한원을 차린 지 한참이 지났으나 좀처럼 손님이 들지 않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인들이야 한의학 치료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중국인 손님들조차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이번 달도 월세를 못 내게 생겼는데 다른 직업을 찾아보던지 해야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네. 그날 저녁 연비는 아내와 침대에 누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한의원 손님이 너무 없는데 이거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뭐? 아니 그래도 중국에서 한의대 나왔다고 하면 엘리트 취급을 받는데 아니 한의원을 때려치면 뭘 할 건데? 연비는 비참한 몰골로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 사실 요 몇 달간 한의원 월세도 못 내고 있어. 간호사 월급도 못 주고 있단 말이야. 더 늦기 전에 가게 빼서 그 돈으로 차라리 조그만 식당이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슈는 똑똑하고 촉망받았던 남편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슈는 한참을 훌쩍이다 한원을 정리하고 조만간 식당 차리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연빈과 슈는 모든 사업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조그만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며 문 닫을 때 청소까지 손수해가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음식 장사에 경험도 없고 요리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그들은 얼마 못 가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백수가 되어버려 집에 처박혀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연비는 여보, 그러길래 아무 경험도 없는 나한테 요식업은 무리였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가게 조그만 거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 우리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버스비도 아깝단 말이야. 더 이상 일 잘못 벌리면 인생 끝이야. 두 사람이 실직자로 돈 한 푼 벌지 못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돈 잘 번다는 오빠는 슈에게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자 슈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미는 매주 일요일이면 본인 집에서 동생 가족과 아버지, 어머니가 모여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의 부모님은 평상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관계로 전 가족이 모이는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네,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서 한마디 해야겠구만. 아들 덕분에 호주라는 나라에 이민이 와서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아이 참,
아버지도 별 말씀 다 하세요. 이 창피하게. 어이. 아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이 아들놈 대학 다닐 때 가르치느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혼자 힘으로 호주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사업에 성공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만하고 앉으시구려. 가만 있어봐. 그 뭐냐, 한의대 나오면 뭐 하냐고. 응? 뭐 하냐 이거야. 사는 게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이놈이라는 게 공부 머리만 있지 돈 버는 머리는 없다 이겁니다. 한의원도 쫄딱 망해, 식당도 쫄딱 망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위 연비는 지금 당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미는 시간 될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인근 지역을 드라이브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본인은 당장 버스비도 아까워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터라 연비는 잦아지는 아버지의 홀대가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2009년 7월 17일 금요일, 민의 가족은 어김없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민의 딸 린쥐는 어학연수를 떠났던 터라 그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의 집에서는 유난히 가족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고 기울인 술잔은 비우기가 바쁘게 사위 연빈의 손에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18일 오전, 마트 직원은 수년간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은 날이 없었던 신문 가판대가 닫혀있자 혹시나 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왔어. 마트에 가면서 린씨가 문 안 여는 거 처음 봐.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마트 직원은 수차례 민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의 여동생 슈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슈는 곧바로 남편 연빈에게 전화해 오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슈는 오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는 피로 물든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보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걱정되었던 그녀는 오빠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아빠, 오빠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언니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조사하던 중 범인의 아주 잔인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범인은 가장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부인 윤희를 살해했는데 그녀는 몸 절반이 침대 오른쪽 끝에 걸쳐 있었고 나머지 상체와 머리 부분은 바닥을 향해 늘어져 있었습니다. 침대는 선홍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뭉개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마치 그녀를 앉혀놓고 둔기로 내려친 듯한 혈흔이 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침대 시트는
혈흔과 고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흩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윤희의 여동생 방으로 건너가 문을 닫은 후 살해했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도망친 딸과 아들을 쫓아가 처리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 민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그의 행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반장님, 남편 시신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가정 불화에 의한 남편이 저지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남은 그 손의 크기도 그렇고요. 그렇구만. 저 족종만 봐도 남성 혼자 벌인 사건 같은데 이 남편이 혼자 벌인 단독 범행이 확실하구만.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게 남편을 수배해서 검거하도록 하지. 경찰은 사라진 남편 민의 단독 범행으로 확신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혈흔과 신발 자국 그리고 시신의 사진을 모두 촬영한 후 시신 부검을 위해 부검실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옮긴 후 추가 범행 도구나 증거를 찾지 못해 집안을 수색하던 중 안방 침대에서 죽어있는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 강력한 용의자인 남편도 이 살해를 당한 거야? 이러면 이거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겠는데요? 그런데 범인은 분명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들어오자마자 저는 스위치를 내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건 그렇네요. 일반적인 사람이 불을 끄고 안방을 찾아가기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리고 저 족적 말이야. 이 집에 있는 가죽의 신발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단 말이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단순 강도 사건이라면 돈만 뺏어서 도망가지 아이들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테 말입니다. 잠시 후 부하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뭔가? 얼마 전에 마약 조직 친구로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난 흑사의 조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린마워입니다. 미국 이름으로 데이비드고요. 그 사랑한 사람 이름은 린민이고요. 미국식 이름도 똑같이 데이비드입니다. 그럼 조직에 의한 살인사건이란 말인가? 그러나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분명 살인의 서툰 남성이 지문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 모습이 보여 대담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원들의 솜씨는 아닌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류 형사,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뭔데요? 범인의 발자국 흔적을 보면 안방과 부인의 둘째 여동생 방, 그리고 아이들 방까지 발자국이며 손잡이에 피 묻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학연수를 갔다는 딸 린준이라는 딸방은 범인이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았다는 거 말이야. 그러네요. 아예 방문도 닫혀있네요. 이거 분명 이 집 딸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강도든 원한을 살만한 관계든 문을 열어서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닌가. 경찰은 집안에서 총 24개의 피 묻은 족적이 발견이 되었으나 유독 한 방에서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가족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범행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텔레비전이며 모든 신문에는 린 가족 몰살 사건이 도배가 되면서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민의 딸 린쥐는
어학연수 중 숙소 텔레비전에 몰려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 집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생존해 있는 가족 중에 부인의 여동생 슈와 그의 남편 연빈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알고 현장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마트 직원 전화를 받고 이렇게 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문 열고 들어갔잖아요. 남편분도 같이 그곳에 가신 거고요. 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제 눈을 가려줬어요. 시체가 있으니까 보지 말라면서요. 저 부인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남편분이 어떻게 시신이 있는 것을 알고 부인 눈을 가려줍니까? 그러게요. 뭐 좌우지간 그때 집안은 전원이 꺼진 상태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시신은 다 확인했나요? 아니요. 남편은 부모님 모시고 온다면서 차를 끌고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집에 남겨두고요. 시신이 가득했는데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어요. 경찰은 슈의 조사를 마치고 민의 부모님을 조사하던 중 그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차를 끌고 본인들을 데리러 왔을 때 아버님, 매형이 죽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살해당했고요.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민의 시신은 현장에 있던 시신을 다 부검실로 옮기고서야 발견이 되었던 터라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었을 때였는데 연빈이 민이 죽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유명 일본 브랜드 상표의 운동화인 것을 확인하고 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았습니다. 경찰은 일부러 슈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나 남편이 이런 신발을 신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슈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경찰이 당신의 운동화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해주자 연빈은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연빈을 증거인멸 시도죄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연빈씨, 갑자기 왜 신발들을 다 태우신 거예요? 이거 다 잘라놨네요? 그냥 어느 태우다가 안 신는 신발들 같이 태우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꼭 내가 무슨 범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경찰은 연빈의 지난 과거를 조사해보며 용의자로 충분해 보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연빈을 다시 풀어주기로 하며 그의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린쥔이 어학연수 중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이모 슈와 연빈은 모든 가족이 사망하고 보호자가 없게 되었으니 본인들이 쥔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린쥔은 무슨 이유에선지 슈 이모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알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에 의구심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만약 연빈이 쥔을 딸로 입양하게 된다면 쥔이 물려받을 부모의 집이며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가판대 사업과 통장에 들어있는 부모님의 재산들이 모두 사망자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자인 딸 쥔에게 상속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 딸에게 상속이 된다. 그리고 그 딸을 본인 호적에 올린다. 민씨 재산을 그냥
날로 거저먹겠는데. 호주 경찰은 비밀리에 특수팀을 구성해 그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안에서는 일상과 변함없는 행동을 하는 반면 차고 쪽으로만 가면 뭔가 불안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닥 청소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분명 차고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과 차고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의 차고에 있던 차 바퀴 아래에서 5명의 것으로 의심되는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고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민씨 가족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빈을 검거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민의 딸 린쥐는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약 7년 동안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면 이모부가 본인이 잠들었을 때 침대로 들어와 폭행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었고 연빈이 구속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나 자백을 제시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빈의 감방 동료가 경찰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감방 동료인 해리스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같은 방에 수감이 되어 있는 중국인 연빈이라는 사람이 이 본인의 매형 가족을 모두 죽였다고 자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살해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더라 이게입니다. 그러면 연빈과 조금 더 친해지신 후 확실한 진술을 받아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선처해 드릴게요. 해리스는 경찰이 건넨 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 연빈이 털어놓은 모든 범행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해리스는 연빈과 친분이 쌓이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언젠가 죽여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마침 그 딸이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렸다가 다 죽여버렸죠. 안방에는 그년하고 순서대로 말이죠. 가족을 모두 살해하면 재산은 그 딸 앞으로 상속될 것이 뻔했고 그 재산은 어차피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녀 재산이 어떻게 당신 것이 된단 말인가요? 진하고 저하고는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우리가 사랑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죠. 경찰은 해리슨이 건네준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의자의 진술만 있을 뿐 범행 도구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사건을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진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배심원들로 구성된 판결은 엇갈린 결정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임하고 그의 자백과 집에서 발견된 5명의 유전자와 족적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법원은 슈엔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그의 부인 임윤희는 남편은 무고하다며 변호사를 고용해 남편을 빼내기 위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